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휴가 끝났는데 각자 일상으로 잘 복귀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막 정기적으로 막 출근하는 그런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시간을 쓰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왠지 연휴가 끝나고 연휴 아닌 날이 오면은 일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심지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쨌든 제가 좋아서 시작했던 일들, 또 취미, 흥미에서 시작해서 점점 전문적인 영역으로 넘어갔던,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이라고 경직되게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좀, 일 모드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제가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된 거는, 지난 영상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비평문을 쓰고 있어요. 오늘 자정까지 보내드리려고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좀 욕심이 많이 나가지고 좀 독특한 비평문을 쓰고 싶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것저것 궁리하고 막 지웠다 썼다 하느라고 늦게까지 원고를 좀 붙들고 있었어요. 지금도 잠깐 카페에 나와서 마저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꼭 이렇게 또 뭔가 붙들고 있는 일이 있으면 또 딴짓을 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게 꼭 나쁜 것 같지는 않은 게,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에만 또 매몰돼서 보고 있는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전혀 다른 분야의 뭐 정보나 콘텐츠를 접한다거나 아예 그냥 놀아버린다든가, 그러니까 나를 좀 계속해서 리프레시 해주고 주의를 다르게 돌리는 연습을 하는 게 오히려 유연하게 내가 하는 일에서도 창의적인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리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뇌 관리법, 아니 마음 관리법이라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저의 경우에는 오후에 이제 원고 쓰다가 좀 쉬어야겠다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딱 마침 집 앞에 택배가 딱 도착한 거예요. 제가 연휴 시작하기 전에 주문했던 신간이 있는데 책이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무슨 책인지 한번 들여다보자 해서 오늘은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크리에이티브 점프라는 책이고, 부제는 뭐뭐다움을 설계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다움이라는 거. 정확히는 자기 다움에 저는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이야 1인 브랜드나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진로를 막 고민하고 대학 가서 뭐 공부하지? 나중에 무슨 일 하지? 라고 10대 때 고민을 할 때만 해도 브랜딩이라는 말, 자기답다라는 거, 자기다움으로 브랜드를 만들어간다라는 어떤 브랜드 철학 같은 게 아직은 막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때였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자기다움, 그 자기다움으로 남과 다름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만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과 공감이 될 수 있는 스토리가 되고, 그게 브랜드의 이야기로 확장이 되는 과정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에이티브 점프 책을 발견을 했을 때, 나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여기 또 있네? 해서 되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책을 받아보고 나서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 책을 쓰신 분의 이력을 보니까 일단은 나이가 나오는데 96년생인 거예요. 제가 94년생이거든요. 제 동생이랑 나이가 같으신 분인데, 유자키 쇼코라는 저자인데, 이 저자는 지금 일본에서 호텔 프로듀서라는 자기만의 직함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호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대요. 호텔 경영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호텔하면 딱 떠올리는 그런 통상적인 그런 호텔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어떤 특색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사람들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어떤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또 약간 비일상적인 조금 독특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그런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호텔 일을 언제 시작했냐라고 찾아보니까, 인터뷰 같은 데 보니까 놀랍게도 21살에 시작했더라고요. 도쿄대 경제학부를 나왔는데 일단 좀 똑똑하신 분이긴 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공부만 한 게 아니라 21살 때부터 창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 호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25살에 창업을 했어요.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아름다움이라는 출판사를 이제 2018년 1월에 창업을 했고, 같은 해 12월에 하얀정원이라는 독립서점 겸 예술연구소 겸 아지트를 이제 같이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이 저자도 어떻게 보면 학교를 다니면서 중간에 창업을 했고 되게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솔직히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호텔은 특히 시작하기 되게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인데 되게 부잣집에서 태어났나? 그 자본은 어디서 가지고 온 거지? 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두루두루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터뷰를 보니까 엄마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 돈이 많지도 않았대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가지고 작게 시작을 했고, 이 사업의 첫 출발점은 그 홋카이도 쪽이었나? 하여튼 거기 좀 관광객들이 좀 와서 뭐 농장 체험도 하고 뭔가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거기에 있던 어떤 민박 펜션 같은 거를 하나 구입을 해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인터뷰에서 보니까 객실 개수가 13개였나? 어쨌든 호텔이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좀 여행지의 어떤 숙박을 제공하는 펜션 같은 그런 곳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좀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책을 오늘 만나기 전까지는 나 원래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했던 거를 다 잊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저자 덕분에 사실 저도 호텔 경영에 되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이 되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호텔 관련해서도 또 여러 문화사업, 그리고 결국에 좀 패션 브랜드까지 해가지고 좀 통합적인 브랜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그거를 좀 잊고 어쨌든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근데 생각만 하고 저는 실행이 못 옮겼다면 이 친구는 엄마한테 나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얘기하고 작게 시작했다라는 점이 눈길이 가더라고요. 실제로 책 읽어보다 보니까 좀 오늘 저한테 굉장히 울림이 있었던 문장들을 좀 얘기해 드리자면, 누구나 처음에는 나무 지팡이랑 포도 하나로 시작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두가 처음부터 많은 걸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에 쥔 한정된 자원으로 가치를 만들어 눈앞을 가로막은 벽을 부수며 발전을 거듭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요소를 조합해 본래의 잠재력을 뛰어넘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크리에이티브 점프의 본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이제 창업가들이 막 무슨 이제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지만 막 창고 같은 데서 시작하고 사무실도 없는 데서 시작하고 자기 집에서 시작하고 직원도 자기 한 사람밖에 없고 막 뭐 엄마 아빠가 좀 도와준 얼마, 아니면 내가 알바해서 모은 돈 얼마, 아무튼 많지 않은 자원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그리고 저도 역시 제가 출판사 시작할 때 뭐 몇 억씩 있어서 그거를 투자해서 시작한 게 아님에도 지금 뭔가 이 시점에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나 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뭐 예를 들어 호텔도 제가 하고 싶은데 잊고 있었잖아요. 내가 지금 만약에 호텔을 해보려고 해, 이 사람처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호텔을 해, 빌딩을 뭐 어떡할 거야, 뭐 예를 들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스케일이 크게 느껴지고. 근데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그냥 그거는 핑계를 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시작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애초에 내 머릿속에서만, 내가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만 내가 혼자 섀도우 복싱 하듯이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진짜로 뭔가 부딪혀서 경험을 하고 그걸 내 걸로 만들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성장이 나가려면은 결국에는 현장에 바로 뛰어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생각해보면 2018년에 1월에 그냥 덜컥 사업자 등록하고, 그때만 해도 저는 편집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문학동네 같은 출판사에 뭐 편집부 인턴으로 들어가 본 적도 없었고, 뭐 교정교열 맞춤법 이런 것들을 뭐 따로 공부한 적도 없었고, 인쇄 제작에 대한 부분, 종이 재질에 대한 거, 뭐 단가 계산하는 거, 유통하는 거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하고 싶었던 무언가가 있었어요, 출판을 통해. 그래서 그냥 질렀고, 너무 매 순간순간이 진짜 이 여기서 말하는 벽처럼 마주하게 되고, 아,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 벽들을 넘어서 또 부수면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어려움 없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기계적으로 출판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뭐 간단하게 출고 지시하고 인터넷에 서점에 유통될 수 있게 서지 정보 올리고 뭐 매대에 책 깔고 이런 게 당연하게 됐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저도 실수 되게 많이 했고.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부딪혔어요. 담당자한테 욕도 좀 먹고, 아, 제가 처음 출판사 시작해서 그런데 몰라서 그러는데 좀 안내해 주실 수 있냐 이렇게도 하고, 인쇄도 아직도 막 엄청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인쇄소의 그 수많은 베테랑 선생님들한테 막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만 막 CMYK 막 얘기 들으면서 물어봤죠. 혼나면서.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배우는 건데 왜 이렇게 나는 주저하고 있었을까? 내 스스로 점프를 하지 못하고 내가 만든 벽에 왜 가로막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새삼 들었습니다. 또 제가 되게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좀 놀랍게도 제가 이 책을 보고 영상을 만든 건 아닌데 제 영상 중에 그 나를 완성시키는 메모 습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하나 있어요. 또 요약해놓은 하이라이트 영상은 쇼츠로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나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딱 정확히 이런 걸 그리면서 제가 느꼈던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저자도 똑같이 저랑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책 전체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할 때 굉장히 연속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태까지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 사고는 그러니까 계단식 사고고 논리 정연하게 인과관계가 딱 깨어져야 되는 사고거든요. 근데 이런 연속적인 사고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이 저자는.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이 현재 상태와 이상적인 상태가 있을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선의 방향을 띠면서 어떻게 보면 비약이 일어나면서 비연속적인 사고를 통해 아하 모먼트를 갖게 되고 영감을 얻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크리에이티브 점프다.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뛰고 뛰어서 차원을 건너 뛰어버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크리에이티브 점프, 비연속적 사고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이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런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프로세스를 이 저자가 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본질을 발굴한다라는 단계인데, 이 본질을 발굴하는 단계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은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합니다. 전 이 부분도 좋았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뭔가를 해결하고자 할 때 나한테 없는 데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요. 나한테 없는 것, 결핍된 것, 부족한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을 불러오고 핑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크리에이티브 점프식의 비연속적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제 1단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제대로 마주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진 자산. 여기서 좀 저는 머리를 또 한 대 맞았던 게 뭐냐면은 저도 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내가 하는 일 자체 말고 지금 본질을 발굴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막 뭐 비평을 하고 출판을 하고 사람들 강의를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그 일은 내 본질은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계속 거듭 길어 올리는 샘 같은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이제 나의 그 본질이, 잠재력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 일 자체가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일은 나의 본질을 개발하고 발견하고 표현시키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과정일 뿐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봤을 때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저는 책도 그렇지만 이제 주로 책이라는 매체를 사용하긴 하지만 저는 정보 습득 능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그거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주제, 내가 알아가고 싶은 문제 해결에 관련되게끔 그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정보들을 저도 모르게 제 식대로 그냥 연결해서 재해석하고 분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능력 자체가 다른 사람들도 물론 그런 능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세상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쓰이는 그런 능력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는 진짜 수년간 10년 이상 저도 나름대로 이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해왔거든요. 주로 책이었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길들여온 그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해 보이고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처럼 보이는 원리나 이론들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생생한 예시를 통해 경험을 통해 알기 쉬운 말로 설명을 잘 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 입으로 말하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학교 다닐 때도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너 교수님보다 알기 쉽게 잘 설명해준다. 그래서 그냥 홍 교수님 하고 놀렸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구조화를 잘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나열식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제가 나름대로 뭔가 그림을 그려요. 그 정보들을 배치를 해서 그 그림을 전달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도 좀 짜임새 있게 받아들이게끔 하고, 그리고 저가 또 가진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북돋아주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한테 그건 잘 못하는데 누군가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찾아오거나 나 이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면 작업하시는 작가님들이 제가 이러이러한 구상을 통해 이러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 별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하신다 할 때 저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장점을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보다는 그 장점을 봐주고 그것을 그 사람도 볼 수 있게 부드럽게 좀 얘기를 잘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막 아이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약간 모성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씨앗이 너무 소중하게 전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예쁘고 귀엽고 소중한데 이거 이렇게 키워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예쁜 꽃이 필까? 이런 기대감을 저도 그 순간에 정말 진심으로 느끼거든요. 상대와 마주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컨설팅이나 교육 쪽에도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험적인 자산으로 보자면은 제가 한 분야만 판 게 아니고 이제 경영학 전공했다가 미학 예술 쪽도 공부했다가 진짜 출판업 종사하면서 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공부했다가 여러 가지 관심사가 다양하게 바뀔 때마다 되게 바짝 깊게 이제 파고들면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웠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외길로 쭉 갔던 사람하고는 다른 저만의 어떤 자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든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제가 가진 것을 종합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자기 표현을 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크리에이터다.
예술가, 아티스트라는 말로 부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 뭐 작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는 매체도 글쓰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도 하고 있고, 또 시각예술 분야 분들하고도 협업을 한 경험이 있고,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워크숍 같은 거를 또 디자인하는 영역도 저는 다 창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뭐 아티스트라기보다는 나는 크리에이터다, 본투비. 이거를 오늘 더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때 크리에이터로서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제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각자 모두 고유하게 아름답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충분히. 그 옛날 같은 경우는 권위 있는 사람만이 어떤 매체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책도 말년에 뭐 교수들이 뭐 정년퇴임할 때나 쓸 수 있었고, 방송도 특정 인물들만 할 수 있었다면은 이젠 세상이 변했잖아요. 개인 채널들도 많아지고, 책 쓰기도 훨씬 예전보다 수월해졌고, 내가 뭐 그분의 완전 탑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영향력 있게 나의 이야기를 펼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나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이제 수월하게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추세로 봤을 때 제가 하고 싶었던 일, 발신하고 싶었던 메시지인 우리 모두가 고유하게 아름답다, 모두가 응당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 아름다움의 숨 시리즈 기획 의도와 연결을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모두가 숨 잘 쉬기를 원한다. 우리는 숨 잘 쉬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 고유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고 창조해 나가는 여정에 함께하는 책들을 소개한다. 이제 이런 게 저의 모토인데, 그 모토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2018년 1월부터 지금 2025년 1월, 지금 7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나 그냥 숨 잘 쉬고 싶었네. 내가 나답게 살아도 아름답다는 거 말하고 싶었네. 당신도 당신답게 있을 때 아름답다라는 거. 그리고 굳이 내가 이렇게 뭐 저처럼 각 잡고 나 크리에이터야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만의 다움을, 이 사람이 말하는 다움을 디자인하고 다움을 표현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창의적으로 살아가고 내 삶을 만들어가는 크리에이터들이구나. 그런 거를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간단했는데 되게 그동안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고, 사실 제가 좀 부끄럽긴 한데 출판사가 좀 버거웠어요. 제가 뭐 일을 막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출판사 일을 이 작은 출판사를 계속 해야 되나, 나 왜 하필 출판사를 시작했고 왜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썼고 왜 숨쉬듯이 기획을 했는가.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좀 더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 기대만큼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분명 내가 이렇게 소중한 가치와 모토를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망각하고 이 사업에서 좀 손을 떼고 싶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었어요. 근데 오히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2018년 1월에 아름다움을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오히려 아름다운 출판사가 더 많은 사람들과 충분히 공감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세상이 열렸는데 이걸 닫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이제 이 책을 열심히 읽어보면서 내가 가진 것, 그 1단계에 대한 재평가를 하면서 내가 가졌던 걸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2단계랑도 연결이 되는데 분위기를 언어화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때 해야 되는 질문은 세상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아니면 내가 사업하고 있는 이 지역의 고유한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 이 지역의 특징을 이 저자는 분위기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분위기를 막연하게 느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언어로 구조화하고 메시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키워드를 뽑아내고. 아까 1단계에서는 내가 가진 게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각자 고유한 개성을 발휘하면서 자기 숨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그리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들을 연결하는 능력, 어려웠던 것도 알기 쉽게 구조화하는 능력, 이런 것들, 그런 거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게 출판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이 단계에서는 나만 보고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책이 닿아야 하는 곳들, 이 책이 놓이는 맥락, 사회적인 맥락, 지금 우리 세상은 어떤 분위기인가라는 것을 제가 구체적인 언어로 찝어내고 그 키워드와 내가 가진 것을 교차시켜서 내 사업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인사이트를 파고든다라는 단계인데, 이때 질문은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누가 왜 구매하는가?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아름다움의 책들을 왜 구매하는가? 저 솔직히 이 고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막상 내가 만든 책, 나와 함께하는 작가들의 책을 누가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고, 측정해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만나보려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막연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어떻게 사업을 여태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여기 이 3단계 누가 왜 구매하는가라는 거는 결국 행동에 대한 얘기라고 합니다. 아, 이 책 좋다라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 책을 구매하고 읽고 그 경험을 되돌려주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이거든요. 소비 행위라는 것은. 누가 왜 어떤 맥락에서 구매 행동을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품고 있었을 질문들을 내가 되묻는 거. 이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질적인 대상과 결합하는 단계를 거쳐야만 또 크리에이티브 점프의 어떤 맥락으로 들어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이질적인 대상과 결합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질문 던져야 할 것은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 다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달라요 이렇게 말한다고 되지 않죠. 설명이 어떻게 다른데?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이 4단계 관련된 이제 내용은 아직 읽기 전이에요. 제가 이 정리된 내용을 보고 조금 추측을 해보자면은 상수와 변수를 구체화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상수는 말 그대로 항상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이고 고정적인 것이고, 변수는 말 그대로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 내가 대응하고 반응해야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 네,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의 조합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나 다움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다움과 달라질 수 있는지 계속 차별화를 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에이티브 점프의 5단계는 추천 포인트를 디자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크리에이티브 점프의 어떤 일련의 과정에서 마지막이자 이 브랜드가 세상과 접촉하는 첫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점을 설계하는 게 바로 추천 포인트를 디자인한다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저자는 이렇게 질문을 하자고 해요. 어떻게 발신하게 하는가? 내가 발신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발신하는 거예요. 나의 브랜드에 대해서. 뭐 쉽게 말하면 바이럴 마케팅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브랜드 스토리를 접한 나의 고객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목소리로, 고객이 자발적으로 주변에 나의 이야기, 브랜드 이야기를 퍼뜨려 줄 때 어떻게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만드는가, 내가 그걸 디자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고객이 실질적으로 접하게 되는 정보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보는 텍스트와 비주얼 이미지가 있겠죠. 그 조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게 내 입장에서 쉬운 거 말고 그 웹사이트에 접속한 고객의 입장에서 활용하기 쉬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가, 나한테 다가온 이 고객들이 나를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네. 그 관점에서 유용하게, 용이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접점을. 그리고 좀 파격적인 말도 여기 있어요. 대상이 아닌 이들에게는 내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타겟이 아닌 사람들한테까지 내가 알려줄 필요가 없고, 괜히 뜬구름만 잡으면서 소문만 무성해질 필요도 없고, 괜히 비판을 직면할 필요도 없고, 나의 동력을 깎아먹을 필요가 없어요. 나의 팬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이 브랜드로 풀어가고 싶었던 문제의식에 이미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내가 진짜 가닿고자 하는 대상에게 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 불필요하게 많은 에너지를 대상이 아닌 이들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그 브랜드의 어떤 색깔과 존재감을 뚜렷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5개 단계를 가지고 크리에이티브 점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분이 호텔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이제 현장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녹여가지고 엮어갖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게 이 도표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어떤 시대에는 표면에 드러난 의식이 있고 그 시대에 잠재되어 있는 사회의 의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무의식, 의식같이 볼 수도 있고. 근데 사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지금 당장은 표면 위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깊이 내재해 있는 어떤 불만족스러움, 갈증, 욕구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점점 표면 위에 드러날 거라는 거를 민감하게 감지를 하고, 또 반대로 지금은 주류이고 지금은 너무 상식적인 어떤 가치관이 있다고 할 때 그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점점 가라앉을 거라는 거,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욕구는 표출이 되고 이미 충족된 요구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들어갈 때 이 교차점에서 이렇게 세계가 뒤집히겠구나, 가치관이 뒤집히겠구나 라고 그러한 역전을 예견하는 지점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점프가 이루어지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 나의 사업을 놓고 나를 놓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다움을. 상식적인 가치관과 잠재적인 가치관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출판업을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기존의 상식적인 가치관에서는 전통적으로 저자란 어떤 특정 분야의 중년 이상의 전문가, 고학력자, 지식이 많은 사람, 이런 거였다면 이제 저자의 개념이 바뀌었죠. 이제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오히려 젊은 사람,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본 사람,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자가 되고 또 호응을 얻는 것 같아요. 출판도 원래 종래에는 이제 최소 몇천 부 이상 찍어야 된다. 옵셋 인쇄를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오프라인 교보 매장에 몇 부 깔려야 된다. 광고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주문할 때만 뽑아도 된다. 인쇄해도 된다. 디지털 인쇄해도 된다. 아니면 심지어 뽑지 않아도 된다. 전자책으로 해도 된다. 아니면 오디오북으로 만들어도 된다. 아니면은 홍보도 인스타로 하면 된다. 유튜브로 하면 된다. 서점을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한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 지점에서 그러면 저는 만약에 이 아름다운 출판사라는 사업을 계속 할 거라면 어떤 식으로 몸집을 바꿔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고객들과 만나는 지점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내 원래 초심, 모두가 고유한 자기 목소리를 응당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것을 어떻게 더 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가진 자원을 바탕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돼요. 솔직히 이제 출판사 하면서 괜히 등단해야만 알아주지 작가는
내가 문학동네나 문학과 지성사 같은 출판사가 아니면 내 책은 눈에 띄지 않겠지. 뭐. 교보문고에서 팔려야 잘 팔리는 책인 거지, 뭐 이런 거? 뭐 그런 식의 굉장히 좀 경직된 사고를 제가 하면서 우리 출판사 책을 만들어 놓고도 열심히 홍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혼자 진이 빠져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가두느라. 그래서 많이 속상하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 영상 찍는 이 시점에서는 섣불리 뭔가 사업을 정리하기보다는 제가 해왔던 일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안 해보던 시도를 해보면서 실제적으로 좀 잘 풀릴 수 있게끔 도전을 다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안 되더라. 7, 8년 출판사 운영해보니까 나는 안 되나 봐. 솔직히 이런 이제 패배자적인 사고를 하면서 제가 함께하는 작가님들한테는 이거 내색도 못하고 솔직히 좀 이중적으로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책을 보면서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제 가능하다면 제가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여러 분야들 뭐 인공지능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또 구상하고 있는 이제 사업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들을 좀 작게 누구나 많은 걸 가지고 시작하진 않으니까 용감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어쨌든 좀 동종을 만난 것 같이 반가웠는데 이분이 훨씬 저보다 더 실행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책 읽으면서 제가 되게 좋았던 부분 공유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거나 문제 삼지 않는데 유독 나만 느끼는 갈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나 자신밖에 해소할 수 없는 고유한 과제입니다. 그런 갈증을 마주하고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라는 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위화감에서 도전해야 할 사명이 탄생합니다.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역시 아름다움 출판사 시작할 때 이런 어떤 알 수 없는 사명감을 느꼈었어요. 나만 느끼는 건가? 이 갈증? 막 이러면서 이제는 그 갈증이 어디 간 건 아니고 계속 있더라고요. 그 갈증을 좀 다시 들여다봐주고 내가 할 일이 없다고 무기력하게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갈증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으로 제가 하는 일을 바라보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너무 공감 가는 책이 있어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는데 뭐 그렇게 거창하게 사업이 아니더라도 내 삶에서 내가 마주하는 여러 장벽들을 어떻게 하면은 도약하면서 비약적으로 내가 유연하게 부수거나 넘어설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 무엇보다 나답다는 게 뭐지? 나답게 살고 싶은데 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경험의 도서관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